자, 이번에는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우선 종단적 조사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관찰을 한 그러한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패션의 동향을 보고 싶다든지 연도별로 당근의 가격을 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에는 다른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얻은 자료로 추세조사, 추이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 경험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한정된 부분의 모 집단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동질성 집단 연구라고도 하는 코호트 연구인데요. 예를 들면 소위 386 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5년 동안 계속 표본을 뽑아보는 겁니다. 이때 뽑히는 표본은 같지 않죠. 그렇죠? 똑같은 동시 경험을 한 집단을 모 집단으로 하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표본을 팔로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종단적 연구 중에서도 패널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패널, 표본을 미리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패널이 중간에 이탈이 되면 사실은 다시 채울 기가 없어요. 다시 채울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추가적인 자료를 얻기는 쉽죠. 왜? 그 사람을 그대로 팔로우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태도나 행동 변화나 이런 것들 분석이 가능한데 조사 과정 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역사 요인이나 성숙 효과, 시험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열 연구는 시계열 데이터에 바탕을 둔 연구로 연구 대상을 정해놓고 여러 시점에 걸쳐서 연구하면서 발생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계속적 표본 설계라고도 있는데요. 동일한 전집으로부터 여러 시기에 걸쳐서 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자 경향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코호트 연구, 패널 연구, 뭐 추세 연구나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횡단적 연구는요. 횡단적 연구는 한 시점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면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시점에서 관찰을 가지고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면 연구. 그래서 보통 서베이가 횡단적 연구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연구에서 관찰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당 기간. 다음 중 시간적인 범위가 다른 것은 횡단 연구가 되겠습니다. 횡단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해진 연구 대상의 특정 변수값을 여러 시점에 연구합니까? 종단 연구죠. 패널 하면 종단 연구죠. 여러 연구 대상들이 정해진 한 시점에서 조사된다. 이것이 바로 옳은 설명입니다. 패널 여러 시점 하면 요거는 종단 조사 중에서도 패널 연구에 해당이 되겠죠. 자, 종단조사와 횡단조사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종단조사와 횡단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릅니다. 횡단 연구는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관찰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다. 맞습니다. 종단 연구는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번의 관찰을 통해서 얻은 자료로 하는 연구다. 맞습니다. 횡단 연구는 정태적이죠. 딱 한 번만 보는 거니까요. 종단 연구가 동태적이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변화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종단 연구에는 코호트, 패널, 추세 연구 등이 있습니다. 종단 연구가 아닌 것은 단면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단면 연구라고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 이것은 어떤 연구입니까? 어때요? 횡단 조사 한 시점에서 전체를 조사하는 거죠. 자, 과학적 연구 조사를 목적으로 탐색 기술 인과 조사로 분류를 할 때 기술 조사에 해당하는 기술 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종단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기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시경험 집단을 연구하는 것, 동시경험을 한 사람들을 뽑는 것을 우리는 코호트 연구라고 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태어났거나 동일 시점에 특정 사건을 경험한 사람, 동시경험 집단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표집을 해서 계속 관찰하는 것이 코호트 조사입니다. 소위 386 세대라고 하는 동시경험 집단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5년 동안 계속 매 5년마다 팔로우업을 한다? 이건 종단 분석 중에서도 코호트 연구에 해당합니다. 다음 조사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베이비 부모와 같은 이런 동시 경험 집단을 대상으로 정치 성향을 보기 위해서 10년마다 50명씩 새로운 표집을 합니다. 동시 경험 집단을 모집단으로 해서 표본은 늘 새로 뽑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호트 조사입니다. 자, 코호트 조사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특정 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역시 동시경험 집단을, 동질성 집단을 뜻합니다. 코호트 연구가 됩니다. 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존감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같은 경험을 가진 모집단으로부터 매년 다른 표본을 뽑았다. 코호트 연구, 동질성 집단 연구 맞습니다. 자, 특수목적 고등학교 똑같은 문제죠. 코호트 동류 집단 분석이라고도 부르네요. 자, 같은 집단, 동질성 집단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 설계 방안 중에서 동일한 전집으로부터 여러 시기에 걸쳐서 표본을 뽑는 거예요. 자, 동일한 전집으로부터 여러 시기에 걸쳐서 표본을 뽑는다. 계속적 표본 설계 맞습니다. 특정 연구 대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견이나 태도가 변하는 경우에 이걸 우리는 특정 연구 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서, 그죠? 연구 대상을 구성하는 단위 집단에 대해서 상이한 시점에 계속 반복해서 조사하는 것은 패널 조사죠. 그렇죠?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체계적 표집을 해서 집단을 먼저 구성을 해요. 그렇죠? 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대상으로 매년 이들을 조사한다. 패널 조사입니다. 자, 공공기관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이 말이 이제 중요해요. 동일한 시민들 표본으로 6개월 단위로 10년 동안 조사한다. 패널 연구입니다. 패널 조사와 거리가 먼 것 구해보겠습니다. 자, 패널 조사는 측정 기간 동안 패널이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를 알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조사도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만약에 누락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자료를 얻기가 쉽습니다. 패널 조사는 태도나 행동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패널이 잘못 구성되면 사실 중간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패널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 조사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맞죠? 정단적 조사다. 맞죠? 반복적인 조사 과정에 의해서 시험 효과나 성숙 효과 나타날 수 있죠. 패널 운영을 할 때 자연 탈락된 패널 구성원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어떤 특정 조사 대상을 사전에 선정을 해놓고 이들을 반복 조사하면 패널 연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를 해서 얻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추세 연구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어떤 형태의 조사에 해당합니까? 이 기관에서 3년마다 범죄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례규모 집락 표집을 해서 범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3년마다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추세를 연구하는 거죠.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3번 같은 문제도 특정 시점에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보고 싶다. 자, 여기에서 뭘 보든 간 특정 시점에 하고 한 시점으로 고정했어요. 그러면 서베이 연구 되겠죠. 종단 연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베이 조사, 횡단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맞습니다. 센서스는 대표적인 전수조사지 표본조사, 서베이가 아닙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주관적인 의미를 찾고자 할 때,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인지나 해석 등 모든 것을 정당한 자료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활용해서 그것이 연구자 자신이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비통계적인 관찰을 하고 심층적인 면접을 하고 비공식적인 언어를 활용해서 피조사자와의 그 상호 그 유대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라포라고 하죠. 형성해서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폭넓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이제 질적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할 때 잘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케어 묻기라고 해서 프로빙의 기법을 써서 심층 규명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양적 자료에 비해서 얻을 때는 유연하고 또 직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을 하면 어때요?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응답률도 높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자료를 수집은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요약해야 돼? 부호화하기가 사실 모호하고 또 타당성은 있으나 신뢰성은 낮아서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 양적인 자료는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가치 중립성과 편견을 배제하고 또 양적인 연구는 대규모 연구 그리고 일반화에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확인 지향적이고 확증적인 연구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나으냐 이렇게는 말할 수 없고요. 목적 따라 다릅니다. 또 그것을 일정 형태로 혼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러다임을 수용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두 연구를 병행을 하다 보면 또 두 연구에서 주는 내용이 좀 상반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교표 한번 볼까요? 현상학적인 입장에서 질적 연구가 수행이 되고요. 주관적이고 탐색적이고 확장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이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나 이런 신뢰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일반화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규모 분석에서 용이합니다. 자, 양적 연구는요, 논리 실증주의적 입장이고요. 그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확증적이고 또 신뢰할 수 있고 일반화도 가능하고 대규모 분석에 유리합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대해서 그동안 출제가 되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독립적이라는 인식론에 기초합니다. 그렇죠? 질적 연구는 내가 질적 연구를 면접을 하고 관찰을 하는 사람들의 그 연구를 할 때 내 주관성이 개입이 되기도 합니다만, 양적인 연구는 대상과 연구자가 독립이라는 그러한 인식론에 기초하는 거 맞습니다. 질적 연구는 주관성을 강조한다. 맞고요. 질적 연구는 연역적 과정에 기초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례 하나하나를 소규모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A도 이렇고 B도 이렇고 C도 이렇네. 그래서 전체는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귀납적인 과정에 기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양적 자료는 가치 중립성과 편견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양적 자료, 질적 자료, 사례로 틀린 것은 질적 자료는 사례 연구해서 핵심적인 개념 추출할 수 있고요. 양적 자료, 사례 연구를 통해서 흡연 횟수를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기록한다. 이것도 양을 측정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질적 조사, 노숙인하고 2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참여 관찰을 했다. 이건 질적 연구 맞고요. 그 다음에 양적 조사.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요거는 질적 조사에 해당하겠습니다. 4번이 정답. 양적 연구와 비교한 질적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질적 연구의 특징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관적인 동기의 이해와 의미 해석을 하는 현상학적, 해석학적 입장이다. 맞습니다. 비통제적인 관점, 심층적, 비구조적인 면접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겠죠. 왜 부호화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질적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료를 표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지나 해석을 모두 정당한 자료, 주관성을 인정합니다. 정답. 맞습니다. 조사 결과를 폭넓은 상황에 일반화하기가 어렵죠. 왜? 소규모 연구에서 아주 그 참여 관찰이나 심층 면접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구해보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주관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 맞고요. 개별 사례 과정과 결과, 의미, 그 다음 사회적 맥락을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에 비해서 대상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이제 어느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연구 주제에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혼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규모 분석에 유리하고 자료 분석, 코딩 이런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주관적 동기 이해와 의미 해석을 하는 현상 해석학적 입장 맞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성은 낮아서 일반화는 곤란하고요.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요. 같이 지향적이지 않고 편견이 개입되지 않는다. 이 부분 틀렸죠. 좀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적 연구는요, 사례 기술적 이해를 추구하고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포커스 그룹 면접도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건 맞는데 질적 연구를 해도요, 이런 텍스트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처리를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용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비교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릅니다. 양적 연구는요, 연구 대상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강제적 측정과 통제된 측정을 이용한다. 요거는 좀 아니죠. 그 다음 질적 연구는 주관적 해석적 방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적 연구는 확인 지향적이고 확증적인 연구 방법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한 혼합 연구 방법으로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자, 다양한 패러다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질적인 연구 결과에서 양적인 연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어떤 연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거 없다라고 단정 지은 것은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 조금 의심해 봐야 될 보기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케어 묻기 심층 규명 가능하고요. 연구자의 주관성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연구 도구로서의 연구자의 자질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질적 연구는 어때요? 귀납적인 방법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선, 조사, 후, 이론 방법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옳은 것,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고르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단계와 자료 분석 단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자료를 수집하면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이 되고 또 그걸 토대로 분석도 하고 이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러나 폭넓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사자가 조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에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적 연구일 때는 표준화된 구조화된 면접을 쓰고 설문지를 가지고 쓰고 이거는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설명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설문 항목과 응답 항목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개별 질문 사항을 설정할 때에는 이 질문이 이 설문지에 꼭 필요한가? 그죠? 그리고 응답자가 이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인가? 모르는 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한 문장으로 물어보기에 충분한 질문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질문 항목의 내용을 작성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응답 항목은요. 이렇게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식으로 다지선다형으로 응답을 어떤 것 하나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질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은 약간은 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볼 수 있는 센스도 있어야 되겠죠. 자, 설문지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하고 간결해야 되고 모호하면 안 됩니다. 즉 추상적이지 않고 뭔가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고요. 되도록이면 질문은 짧을수록 좋고 부연 설명이나 중복 단어 사용은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편견에 치우치거나 가치 지향적이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질문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질문은 피하셔야 되고 2개 이상의 질문을 물어서 응답자들이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용어는 질문지에 사용되는 용어는 어떤 교육 수준이나 언어 사용 능력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도록 아주 이해력이 낮은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작성이 돼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아주 분석, 측정 방법이나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주 적절한 형태, 미리 다 고려된 상황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번 또 풀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설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그쵸? 질문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볼게요. 시작하는 질문은 어려워야 좋습니까? 쉬워야 좋습니까? 쉬워야 하겠죠.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거나 쉬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이 앞쪽에 배치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앞에다가 놓거나 그렇죠? 너무 복잡한 걸 앞에다가 놓거나 너무 세부적인 걸 앞에다가 놓거나 너무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 같은 거 앞에다가 놓으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넓은 걸 질문하면서 폭을 점점점 좁혀서 설문을 배열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단한 질문이라도 주저하는 내용은 보통 뒤쪽으로 빼서 응답의 저항을 덜 받게 합니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해서 사고의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문항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간격을 좀 넓게 띄어서 이전 효과가 없도록, 그렇죠? 설문지 문항 배열에 있어서 앞에 질문과 뒤에 질문에 대한 응답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지 개별 항목을 완성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양한 정보 획득을 위해서 한 질문에 2가지 이상 포함하면 응답자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질문의 용어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이 낮은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 맞습니다. 질문 내용은 응답자에 대한 가정을 제시해가지고 응답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용이한 작성을 위해서 일정한 방향을 유도하는 그런 유도식 질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문지 작성에서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시작하는 질문은 쉽고 흥미롭고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 이런 게 좋죠. 구체적인 건 나중에 묻습니다.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 같은 것은 가급적 뒤에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이전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설문 문항들은 가급적 멀리 떼어 놓아야 합니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질문지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2번. 필요한 정보의 종류, 측정 방법, 분석 내용, 분석 기법까지 모두 고려가 된 상태에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보고서 작성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4번. 질문지 작성 시 개별 질문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조사자가 응답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설문 문항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잘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잘 몰라서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몰라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알고 싶어서 조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지에 사용되는 질문이나 진술을 작성하는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을 항목들은 명확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항목은 또 간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편견에 치우친 항목이나 용어는 사용을 조금 지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정어가 포함된 질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불성실하게 5번에 쭉 응답을 하는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만족도를 조사할 때 뭐 1번에 계속 응답을 한다든지 5번에 줄을 세운다든지 3번으로 줄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간간히 중간에 만족도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5번이라고 하면 만족도가 낮은 식의 그런 문항을 유도하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영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정어가 담긴 문항을 포함하면 응답자들이 좀 세심하게 조사에 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무조건 이 문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문 항목의 배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어때요? 설문 항목 민감한 주제는 뒤로 뺀다. 특수한 걸 먼저 묻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개별적 질문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질문의 순서로 틀린 것은 특수한 거 먼저 묻습니까? 아니죠. 일반적인 거 먼저 묻습니다. 질문 문항 배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수한 것 먼저 묻고 일반적인 것 나중에 묻는다. 이게 지금 틀린 설명이에요. 이게 계속 보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사한 유형을 빅데이터로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주제어별로 분석해서 문제를 취합해서 살펴보니까 어떤 질문이 어떤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어떤 문제를 좋아하는지 그 출제 경향이 눈에 잘 보입니다. 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나 민감한 내용을 먼저 배열 아니죠. 시작하는 질문은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쉽게 응답이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3번입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감한 질문이나 주관적인 질문은 뒤에 배치합니다. 1번이 정답. 질문지법에서 배열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간단한 내용의 질문이라도 응답하기를 주저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뒤쪽으로 뺍니다. 부담감 없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들은 복잡한 내용보다 먼저 제시되는 게 맞겠죠. 응답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은 앞에 배치하는 게 맞겠죠. 비록 응답자들이 응답을 회피하더라도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앞에 시작할 때부터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응답을 꺼리는 위협적인 질문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더 위협적이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과 관련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쉬운 항목일수록 앞에 배치하고요. 인적 사항은 마지막에 묻고요. 그 다음에 질문 항목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연상작용을 일으키면 그거는 멀리 떨어뜨려서 배치를 하고요. 문항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배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질문 문항 배치할 때 고려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시작하는 질문은 쉽고 재밌어야 한다. 앞에 연상작용을 할 수 있다면 멀리 떨어뜨려야 된다. 인적사항은 가급적 나중에 범위는 넓은 것에서 좁아지도록 배열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 그죠? 그리고 질문지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한 문항으로 묶어서 문항수를 줄인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총부리가 2개인 이중 질문은 응답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지 문항 배열에서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이 영향을 서로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전 효과였습니다.